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든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도 계속해서 시끌시끌한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뭐냐면, 김경 서울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갔대요. 출국 금지 어떻게 됐는지 경찰은 우리가 넘겨받고 이걸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사안이 좀 흥미롭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역시 어제 오늘 있었던 정치권의 핵심적인 주제,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함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근데 새해 벽두부터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도우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그만두고, 근데 이제 이게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부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뒀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동체제의 마이웨이에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뒀다라는 식인데,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전재수 장관 사퇴하기 전에는 예. 김도읍 의원이 아마 부산시장에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김도읍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가면 저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원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고 국회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가 다시 이제 요청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체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당대표가 있으면은 정책위는 정책위 일을 하는 거지. 예. 정책의장으로서 정책위 일을 하는데 당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그 논리는 끼워 맞춘 논리인 것 같고, 예. 본인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장에 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짙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만뒀다. 근데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취지의 마이웨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사례를 본다면 윤리위원 7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명단이 나가면 안 된다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벌백계해야 될 사항이죠. 명단이 바뀌는 나가면 거. 안 되죠. 왜냐하면 윤리위는 어쨌든 좀 징계 문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리위원들이 비공개가 원칙인데, 그 윤리위원이 명단이 나가서 온 SNS에 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체제를 떠나서 예. 윤리 명단 공개에 대한 발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윤리위원이 구성되면 윤리의 담당자가 굉장히 지금으로 한동훈이나 김종혁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리는 어느 정당이든 윤리는 신분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공개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래 봅니다. 그 의아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문제는 윤리 공개 자체가 의도적으로 누가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삽시간에 저렇게 퍼질 리가 없고, 거기에 압박을 넣는 윤리위원 두 사람이 또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당의 기강 차원에서도 윤리를, 우리같이 작은 당에서도 저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공개됐다고 또 사퇴까지 두 명이 하는 이유는 본인이 압박을 받았겠죠. 여러 가지로. 또 윤리 공개되면은 윤리위원회에 대한 인사검증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리위원회에 대한 인사검증을 또 한다는 게 그거 참 웃기는 일이죠. 윤리위는 당대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의결을 거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장이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이 사퇴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흔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정 세력이 당을 조직적으로 흔들고 있다. 그 특정 세력이 어딜까요? 한동훈 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윤리 당원 게시판 문제에 징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또 한동훈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는 일부 언론들, 또 김무성 같은 그러한 사과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동훈 지키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장경태의 그 성추행 문제가 터지고 의혹입니다. 의혹이 아직까지는. 터지고 예. 그다음에 김남국이 현지 누나 인사청탁이 터졌잖아요. 그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초재선 25명이 사과하라고 나온 거예요.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는 호재인데 국민의힘 호재를 앞에 놓고 초선들이나 재선들이 사과하고 절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 교수는 잘 아시지만은 김무성이라는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사실적으로 저는 뭐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던 어디 강의를 갔는데 김무성이라는 사람 본인이 자기가 4대에 걸친 대통령을 모셨고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막 입이 마르도록 그 두 분이 접점이 없을 텐데. 칭찬을 하고 뭐 장지현 의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 다 김무성 라인이잖아요. MB 저희 친이계라고 하죠. 그런데 폭탄주도 뭐 아주 자주 마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모임에 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에 뭐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꿀을 많이 빤 사람이 김무성이다. 제가 그걸 왜 아느냐. 이번에 국정업무보고 제가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국회의원 출신들이 김무성 마포 포럼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더라고. 그게 기관단체장이나 혹은 감사이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말씀하시는 뭐 이재호 의원은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뭐 희학제라든지 홍무식이하고 뭐 많아요. 이제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의원들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윤석열 김무성 연합정부 비슷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데 절연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본인이 좀 저 같으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하는 것이 정치적인 뭐 도의를 떠나서 본인은 한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듣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또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뭐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 다 통합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 같고 또 하나는 뭐 장한석 연대라고 얼마 전에 막 얘기 나오잖아요. 장한석 연대라는 게 뭡니까? 한동훈은 그냥 일개 당원인데 당대표가 무슨 당원하고 연대를 합니까? 그게 프로파간다다. 그게 음모적인 기획이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그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명백하게 잘못한 거. 저도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에 저런 식으로 가족 명의를 통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판을 한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상상을 안 되는데 한 가지 보면은 저 사람은 심성에 좀 문제가 있구나. 심성에. 요즘 뭐 갑질하는 뭐 김병기나 이혜원도 있지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깝죠. 근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금 사실 그 야권의 입장에서부터 호재죠. 예? 그러니까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 강선 의원 문제, 이혜훈 전 장관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악재가 있으면 당연히 야권이 반사이익을 받아서 올라야 되는데 0.9%포인트인가 0, 몇 퍼센트포인트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올랐어요. 2%가 2% 이상, 포인트 이상. 이런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중국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들에 비하면은
야권의 지지율이 오르는 게 그렇게 폭이 적죠. 사실은 한 그런 상황에서는 5%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1% 내외로. 그 국민의힘 떨어지면 안 되죠. 국민의힘의 문제는 국민의힘 안에서 흔들기가 너무 심하다.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뭐 사설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다든지 소위 그 개혁 대상이고 변화 개혁의 대상인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웠죠. 원래 장동혁 대표를 중진들이 밀어가지고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변화 개혁을 하려면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확고부당히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진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국민의힘 내에 아직도 대통령 두 사람을 탄핵시킨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는 좀 당당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가라.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지지율은 장동혁 대표가 전폭적이에요. 그러면 당원들은 왜뭐 국민의힘 당원들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아끼지 않습니까? 가장 제일 아끼는 게 당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원들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은 폭발적인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장동혁 흔들기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자기들의 잘못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만치 않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지 모르지만은 한동훈 단계 문제라든지 이거는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국민의힘의 변화 개혁의 기대는 거의 접어야 된다. 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저들이 말하는 쇄신을 얘기하지만은 쇄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득권 소위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점수를 좀 더 줍니다. 지금 소위 두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 관여했던 4선, 5선 그러한 중진들의 행태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저는 자진 좀 사퇴들 해라. 지방선거 어렵다는데 그런 변화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요즘 뭐 하도되고 있는 부정부패와의 건절 또 소위 당의 변화와 개혁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끌고 가면은 국민들의 지지는 있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보면 당심하고 민심이 좀 유리됐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신과 민심의 유리가 아니고 뭐 조영이란 저하고 친구인데 좀 이번에도 뭐 이상한 말을 했던데 조영 말을 그대로 빌리면 100만 이상의 당심은 민심이다. 100만 이상의 당심은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만이 아니고 100만이 넘는 당심이 어떻게 민심하고 유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러면 민주당은 당심하고 민심이 저렇게 괴리가 있다 이런 근데 그게 당 지지도에 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각 지지도를 보는 여론조사 상황에서 좀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지방선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5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민의힘에 가는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의 부패 문제들, 갑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장동혁의 입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그 제일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해운 전 의원이 장관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위론적 말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 인턴 사원 20대 인턴 사원한테 예. 그 엄마뻘 되는 위원장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한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 표현을 하는 자체가. 그래서 녹취 중에서 이재명 형수 녹취 다음으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 마음이 이거는 뭐 경제정책의 변화다, 중도회원하자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왜 또 하나는 왜 그렇게 검증을 못했나? 저도 국회에 같이 있어봤잖아요. 뭐 소문나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갔다 보좌관 몇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은 갑질하는 국회의원 누구 다 나와 다 한다고요. 그러면 저도 그때 10층에 있었는데 10층은 여야 뭐 보좌관 비서들이 다 자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증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도 지금도 중국 다녀와서 인사청문회가 가능할까요? 저거 인사청문회 하면 국민들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두 쪽 다 욕을 얻어먹어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데서 국민의힘은 욕을 얻어먹고 예. 민주당은 청와대가 뭐 저런 사람을 인사를 했나 이런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다. 돈도 많으시더만 그만두는 게 맞다 이래 봐요. 아니 여보 제가 그냥 대표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냥 여쭤보는데 그 지금 이게 그 갑질 의혹 제기되는 게 지금 이해운 전 의원, 강선 의원 그것 때문에 여가부 장관 안 됐죠. 예?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보좌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들고 이거는 뭔가 이게 제대로 돌아갔으면 상상할 수 없는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이 의원분들 중에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이 좀 있나 봐요.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각 청마다 뭐 다른 청은 잘 몰라도 각 청마다 서로 이렇게 저 사람 너무 심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회의원직을 권력으로 봐서 그래요. 사실은 국회 보좌관이나 이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김병기 보좌관들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갑질을 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맞아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갑질을 하는 국회의원들 뭐 다 대강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갑질 이게 녹취 터지기 전에 제가 모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김병기보다 더 갑질 문제가 터진다. 이틀 있다 터지더라고. 근데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그래 말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들 스스로가 이걸 계기로 예.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들과 보좌진과의 관계 이게 좀 수평적이 돼요. 이제 수평적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뭐 의원들이 그 폼 잡는 의원들 국민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보좌진들 계속 바꾸는 사람들 보면 거의 갑질이라. 보좌진들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갑질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의 핵심 인물이 됐던 김경 서울시 의원, 지금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언제 돌아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경찰이 왜 출국 금지를 안 시켰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해체시키고 모든 그런 수사들을 경찰이 가져가면은 경찰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다른 거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6개월 됐잖아요. 예.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제가 상상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자, 이춘석 의원 원내대표 보좌관 명의 도용해가지고 주식 투자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남국 사건 터졌잖아요. 인사청탁 현지 누나 사건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전재수 장관 통일교에서 돈 받아가 장관 사퇴해버렸죠. 그 다음에 강선호 문제 장관 취임도 못하고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물론 이제 전재수 장관이 이제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의혹 때문에 일단 지금 현상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만 얘기하죠. 근데 김병기 문제 터졌죠. 이게 그냥 한 곳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또 최민희 그 위원장이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부패다.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을 한 곳에서 쥐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부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6개월 안에 이렇게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터졌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점정 이혜원을 기획예산 장관으로 선임을 했어요. 야,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왜 아까 말씀대로 그런데 왜 지지율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동안에 보통 임기 중에 1년 내에 1년 내에 벌어져야 할 일들이 6개월 안에 있다. 저는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보는 거예요. 이 언론이 통제되고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언론이 장악되면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총체적인 부패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공정하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언론에서 벌써 난리가 나서 아니 지금 6개월 이재명 정권 6개월 만에 이런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라. 앞으로도 이게 계속 총체적인 부패가 나올 거다. 이런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언론의 균형적인 그러한 공정 보도, 그 다음에 심층 취재, 부패에 대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이 소위 취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조용하냐고. 이 문제가 보수 정권의 6개월 안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한 건도 아니고 7, 8건이 지금 터져버렸어. 6개월 안에. 그런데도 지지율이 안 내려가.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지율이 당연히 내려가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방선거도 이런 언론의 편향적인 언론에 의해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상권을 장악했다. 이거보다 언론 방송이 민노총에서 장악된 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러한 지지율 변동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는 쪽을 언론이 견제하려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취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언론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터지면 언론에서 사설로 총체적인 이재명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죄해라. 안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총체적인 부패의 한 몸으로 공범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조용해요.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사설은 나와. 그런데 이 이재명 정권의 이 어마무시한 부패 스캔들, 이러한 말도 못하는 갑질 스캔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경이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언론 방송이 민주노총에서 장악됐다는 거 다 알고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혜원 전 의원 케이스 같은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 인사 혹은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또 이렇게 픽하는 일이요. 통일교 특검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통일교 특검할 때, 야, 이게 통일교가 일단 지금은 쪼개기 후원금은 아직 손도 안 댔어요. 쪼개기 후원금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체장이 국민의힘이 훨씬 많이 되고 국민의힘이 압승한 선거였어요. 그러면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금을 손댔을 때 민주당이 칼을 댈까 국민의힘이 칼을 댈까? 쪼개기 후원금은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내가 돈을 줬는데 후원금 받은 사람이 알면은 불법, 모르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내가 돈 준 사람이 저 사람이 돈 전화해서 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인 거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권은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까지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일교고 신천지고 이렇게 돈으로 정치권에 개입해서 정치에 줄을 달고 하는 것은 발본색원해라. 이것은 완전히 이번 참에 완전히 끝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신자가 좀 있다고 그걸 표를 의식해서 유혹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길을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참에 통일교나 신천지나, 저도 신천지도 선거 때 지금 통일교하고 똑같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수사를 하는데, 근데 혹시 그 저 여권에서 또 장관 지명이 있을까? 야권에서, 그러니까 야권 인사 중에서 어떻게 보세요? 하기 힘들걸요 이제. 왜요? 이해운 사태를 보고 누가 가겠어요? 군을 장관은 그냥 쉽게 뭐 아이고 저 양반 몸도 아프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봐준 거예요. 사실 이 야권에서 보수청에서도. 그런데 이혼 사태를 보면서 야 이제 가면은 이제 배신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아마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홍준표.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뭐 자기 이익되는 부분에서는 어디라도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요청도 안 하지만은 거기에 가려는 사람들도 되게 걱정을 하고 갈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가기 힘들다 이래 봅니다. 이혼 이후에.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지금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뭐 좀 분명히 국제 문제인데 우리나라 관심 많이 가는 문제. 마두로 어떻게 보세요? 마두로가 했는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재명 정권 보고 좀 경고를 한 것이 왜 베네수엘라 마두로식으로 가느냐. 포퓰리즘, 퍼주기, 고환율, 화폐 가치 폭락, 대법관 정원, 그리고 입법사법 행정 다 장하고 통합사회당이라는 일당 독재가 지금의 마두로를 만든 거잖아요. 차베스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차베스 때 했는데 아무튼 마두로가 또 미국 코앞에서 마약 카르텔에 연계돼가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 신냉전 시대에 지금 미국은 오로지 관세 협상에 처음부터 끝이 다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겨냥한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친중 행각을 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나는 인구가 베네수엘라 2,800만이에요. 네. 그런데 700만이 탈출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고 2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그러한 독재국가 중에서도 비도덕적, 비인권적 독재국가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옹호를 해요. 저는 그것은 진보의 가치라는 인권과 민주라는 가치에서도 벗어나는데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탈출하고 2만 명이 살해당하는 이 나라를 그런 독재국가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악질적 독재국가다. 저는 그런 부분을 봐서는 미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지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네? 딱 그 진짜 약속이요. 아니 날짜를 정하시죠. 진짜로. 네. 제가 한 달에 꼭 한 번씩 좀 모시고. 알겠습니다. 원래 매주 모시고 싶은데 그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언제나처럼 오늘 2부에서는 여야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지금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위의 외교통상분과위원장을 맡으셨죠. 박진우 전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것부터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두 분 다 정치 오래 보셨으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누구죠? 강선우 의원, 그 다음에 이해웅 전 의원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뭐냐면 갑질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진짜 난 좀 아까 조원진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아니 이게 우연히 어떻게 사람을 하다 보니까 이 갑질이 이렇게 한 사람만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갑질이 이게 몇 % 정도 되는지 적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정도는 드물다. 그렇죠. 그렇게 일반화시킬 정도는 아닌데 예. 사실은 뭐 의원회관에 말들이 많고 보좌관들 숫자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이제 서로들 앙황회자되죠. 사실은 알고 있죠. 어떤 의원실은 어떻더라. 뭐 그걸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의원실 보좌진 교체가 많은 방, 이런 방에 대해서 일단 말이 많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 음성이 그대로 공개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사실 그 정도까지 있나 싶을 정도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당에서는 이제 당직자들은 공노비라고 하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 보좌진들은 산노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그 조직의 어떤 완벽히 막 고착화된, 그래서 이 상부의 지시나 이런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지위. 근데 그게 제가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을 때니까 한 그 15년 전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안 바뀌었나? 아직 꾀관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나 사회적 기대, 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아마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의원회 국회의원 전체가 나는 어떤가, 나를 우리 보좌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학교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당장 다음날 신문에 나요. 예? 아니 요새는 정말 상대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말도 안 나와.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또 이제 국회의원 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보좌 직원의 이제 신분이라는 것이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요. 또 보좌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부분의 직업군이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뭐 지금 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있는데 뭐 4급 정도나 5급 정도나, 예, 4급 둘, 5급 둘, 그다음에 한 명씩 그래, 있는데 한 명씩 있어요. 4급이나 5급 정도 되면은 사실상 그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 활동, 그다음에 심지어 지역구. 뭐 지역구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지역구의 온갖 잡다한 민원, 그리고 또 뭐 의원님에 관련된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뭐 김장도 해주고 그런 뭐 그런 일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도 돌봐드려야 되고, 또 사회는 많이 변화됐지만 특히 우리 국회, 뭐 저도 이제 경험해봤지만 국회에 있는 이 업무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이제 그 일 문화라 할지, 이거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원과 그 보좌 직원 간의 문제도 있지만 보좌 직원 간의 또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운영 중인 이제 소위 말하는 대나무 숲이라는 익명 게시판, 그 보좌 직원들이 그게 이제 대나무 숲은 모든 데 다 있어요. 그게. 꼭 그렇습니까? 여의도에만 여의도에 거기에 보면은 뭐 참 올라오는 거 달방동 있으면 보면은 달방동 대나무 숲입니다. 뭐 기가 찬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여쭤본 건데,
될까요? 지명할까요? 지명. 이혜훈 전 의원 계속 이게 사실 청문회는 아니 물론 그래요. 전 대통령의 인사권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지명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의 의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뭐 청문회를 보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여론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반복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던데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 그런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 인사를 좀 도전이다 생각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인사일 거고 여러 단계의 검증 내지 고개를 넘어야 될 것만큼 어려운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알고 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는 뭐 자질 능력이었죠. 그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보면 이혜훈 그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관련된 기획예산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과 어떤 뭐 이거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돼서 표현된 입장들을 과연 국민들, 뭐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사과하고 변화된 입장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고 위헌이고 위협이다. 이런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변화된 입장을 수용할 수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도덕성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가장 자극적인 건 그 보좌진 녹취록이었고 근데 한편 지금 청문회를 봐야 된다는 것, 이 윤리적 문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걸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 장관 내정되면, 강선우 빼고 아마 거의 100% 지금까지 다 통과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상대 의원들이 봐줘서 그런다,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 선출직 공모 하다 보면 재선 3선 이렇게 가면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검증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봤고 아마 이번에 내정하면서도 이혜훈 의원 관련돼서 그 전에 어떤 별다른 시비사항 이런 게 보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국민의힘 이걸 공격할 거라까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고비를 다 넘어야 되는데 일단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청문회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여론이 더 커져버리면 그때는 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박 위원장님한테 딴 거, 그 윤리위원 국민의힘이요. 그 명단 유출돼, 조금 아까 조원진 대표께서는 이게 유출된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단 유출 일벌 100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 뭐 분명 명단 유출한 것은 잘못된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러한 인선을 논의하는 과정에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뭐 당직자 중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같이 첨예한 문제가 뭐 과거에 봤을 때 뭐 이번뿐만 아니라 뭐 여야를 떠나서 사실상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이름이 뭐죠? 윤리심판원. 예. 거기도 그 명단이 비밀이에요? 예,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윤리심판위원을 했거든요. 예. 이게 공개가 되면 이 항의도 회부된 오고.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막 자꾸 따지고 이러면 심의의 공정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물론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판원 회의에 와서 이 직접 소명계를 갖기 때문에 알죠. 이제 보게 되면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는데 근데 외부위원이 뭐 누군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이런 것까지는 원래 모르거든요. 그래야지 이 심사의 공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위촉하자마자 결정 있자마자 공개된 거는 사실은 원칙상 운영 원칙상 맞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는 문제대로 분명히 있는데 그 본질적 문제는 이 윤리위원회가
목적을 갖고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친한계 제거의 수단으로 지금 쓰겠다는 것으로 제가 그냥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문제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당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촉되자마자 지금 외부로 이렇게 다 그 당내에서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위계나 질서 이게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동의하세요? 뭐 일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당규로 봤을 때 일단 당 대표의 이제 직속 특별위원회가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윤리위원회고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인데, 일단 뭐 지금 정치적 상황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 대표가 이제 정상적으로 선출돼서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당무감사위원회나 그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특별위원회 두 곳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 자체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게시판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윤리위원회는 구성되어야 될 당연한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명 그만뒀으니까 또 2명.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두 분들은 뭐 자신들의 신분이 이제 외부로 노출되었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 윤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뭐 부담감을 느꼈고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 주원 글씨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 윤리위 궁금하시잖아요. 이 문제 바로 직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셨죠. 여성한 변호사 내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장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거 딱 하나 더 말씀.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뿐만 아니라 당에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사안들을 심리하고 징계 결정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요. 선거 앞두고 윤리위원회에는 별의별 진정투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한 번씩 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 윤리가 구성됐다는 이 중립성의 의심이 받기 시작하면 공천 과정에서 윤리가 관여해서 어떤 특정 계파나 세력을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로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좀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즌에서는 막 투서 난무하고 이럴 텐데 진짜 그건 좀 힘들겠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통상 이제 그 윤리위원회 활동이 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뭐 지금까지의 뭐 저도 이제 윤리위원회를 활동해 봤지만은 지금까지의 윤리위원회를 봤을 때 사실상 전국적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위 하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선 뭐 이제 윤리가 출범하게 되면은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제 그 징계 사안 논의 이전에 징계 절차 개시라는 이제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의 뭐 이제 가족들이 이제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것은 자기도 사실 이제 인정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이 그 당의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게시글을 올린 그 사람들은 지금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그걸 알고도
묵인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근데 그 증명이 그거에 가능한 게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이제 그 의결하는 과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그 징계 사유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그 사실을 인정했고 뭐 그에 대한 뭐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입장 발표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 이전에 뭐 몇 건이 뭐 발표됐는데 그 중에 몇 건은 진짜인데 몇 건은 뭐 동명이인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이슈를 뭐 분산시키려 하려고 하는 자세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만 이런 일이 터져다 그것도 징계 사안이 되나요? 저는 글쎄요. 일단 당사자가 아닌 거, 가족이고. 근데 지금 아마 그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가족의 행위지만 당 대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몇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댓글을 올린 게 아니냐. 이게 당의 품위를 손상했다. 아마 이렇게 징계 사유를 구성할 것 같은데, 저 이걸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냥 경고 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 대표 신분인데 당의 가족들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서 사실 일단 또 방어한 문제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게시판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 공개된 게시판에 선거에 영향을 역적으로. 미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과하고 격한 편 이게 적절하지는 않죠. 가족들이 나서서 더군다나 당의 중요 역할 뭐 대표까지 하신 분이 뭐 그 적절하지 않은 것과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해당 그 당의 대표를 징계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이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욱 정책위의장 그만둔 거, 네.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갑작스럽게 그만뒀다기보다는 이제 사퇴 부산시장 의사는 나가려고 이제 그러는 충분히 이제 비추었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뭐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근데 김도욱 뭐 의원이 아주 중립적이고 아주 양반이거든요, 네. 이분이. 네.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사퇴한 것에 두고 뭐 당내에서 뭐 이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이제 마이웨이에 많은 뭐 대한 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도우 의원이 본인이 사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뭐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분이 그 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거, 나 제명되더라면 내 손으로 나가진 않겠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메시지를 그 명확하게 하려고 나가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인터뷰 사실은 전체 내용이 꽤 긴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에 대한 것부터 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걸 구체적으로 소명할 목적으로 나간 것 같지는 않고 예. 이제 그런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나는 자진탈당 없다. 이걸 좀 당내에 분명히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면 징계에서 제명하려면 해라. 자진탈당은 없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당내에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메시지던데 글쎄요. 그렇게 김병기 의원이 생각하시는 대로 될까 싶습니다. 그건 뭐 제가 어떤 주관적으로 제 어떤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너무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지금 개별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 말고 한두 분 정도가 자진탈당 같은 얘기를 하셨던데 의원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듣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정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같지만 실제 심각하게 많이 보고 있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진 탈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당이 그냥 방치하고 뭐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2일 날 윤리심판원 1차 회의가 있고 그런 출석 요구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5일 날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했고 뭐 사안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제 12일 날 소명을 듣고 그날 어떤 징계 결정을 할 만큼 사실관계 확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진 탈당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이야, 참 신기한 게요. 돈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와,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예? 그 돈을 받았다라고 보관하고 있다라는 분도 난 돈 받은 적 없다. 우리 강선우 의원도 뭐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와, 그 아무도 받은 거 없으면 제가 좀. 근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강선우 의원 관련돼서 봤을 때는 사실상 돈은 줬고 또 강선우 의원도 본인이 받았다라고 인정은 안 했지만 아니, 준 사람도 없어요, 지금. 김경시 의원도 나는 준 적이 없다라고 그런 걸. 아니, 돈 자체를 준 적이 아닌 공천의 대가로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 뭐 근데 이제 강선우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돈 받은 거는 인정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뭐 사무국장 보좌관이 받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뭐 그 세 분의 말을 종합했을 때는 그 돈은 그러면 결국 이제 강선우 의원한테 갖다는 그 뺏게 더 되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저는, 근데 원래 그 법조인이시니까 원래 좀 이렇게 뇌물 사건은 그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사건 초기에는 주요 인사들 가면 다 똑같이 반응해. 나 돈 준 적 없다. 없다. 나 받은 적 없다. 근데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물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을 주고받는 정황에 대한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번복이 되고 인정 안 할 수 없거나 부인하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그 녹취가 있잖아요. 녹취 내용만 보면 준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있고 보관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지금 다 부인한다고 해서 이 정황상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됐던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어요. 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뭐 의심을 넘어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황이 존재하는데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부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글쎄 그 돈이 뭐 어떤 형식으로 그 전달이 됐는지 이런 문제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돈을 주었다는 시점 주변에 김경 의원의 어떤 계좌나 다른 부분에서 돈의 흐름이 만약 잡힌다면 이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네. 그 참 신기한 게 그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갔어요. 문제는 출국 금지를 왜 안 했느냐. 경찰이 얘기하기 우리 이첩 받아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서 출국 금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갔더라.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악의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수사 정보가 미리 샜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이제 수작을 할 것이니까 우선 나가서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이제 뭐 시간 벌면 뭐가 바뀌나요? 뭐가 바뀐다라기보다는 그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관련자들끼리 사실상에 서로 뭐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자유롭게. 뭐 들어온다 그러는데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과연 그 시기가 경찰에서 필요한 시기에 딱 맞춰서 들어올지. 근데 뭐 지금 나간 걸로 봐서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들어오기 같진 않고요. 근데 요새는 그 미국이 비자 단속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 거기 그 불법 체류하고 이러기 힘들거려. 잘못하면 그때 그 어디야 조지아 공장인가요? 그런 꼴 날 수도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는 게 나을 텐데. 그렇죠. 경찰이 계속 지금 어쨌든 연락하면서 입국 일정 조율하고 있고 소환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 그거를 수사 회피 목적이고 자꾸 도피하려는
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면 이제 여권 무효하고 바로 뭐 수배 조치 해버리면 미국에 못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알 거기 때문에 적정 시점에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야지 좀 이 핵심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그 전에 뭐 강제 수사 착수하면 오늘 일단 누구죠? 돈 보관했던 예, 거죠. 예. 오늘 소환해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분이죠. 진술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일단 1차 조사했고요. 피의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했고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돈 준 김경열에 대한 수사는 원래 좀 먼저 부르지는 않아요. 참고인, 공범, 이 사실관계를 알만한 사람들을 타고 올라가는 다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가서 불러놓고 봐라 이렇게 진술했는데 돈 안 줬다고 계속 부인할 거냐? 뭐 어느 시점에 1억 원이 어디서 인출된 게 그 계좌 압수 해보니 확인됐는데 그래도 부인할 거냐?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아하. 뭐 어차피 출국 금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 영구적으로 도피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면 당장 뭐 소환할 일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도피할 목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교로운 게 뭐냐면 사건 터지고 나서 나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거 아닌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오히려 터지면 빨리 돌아와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 같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뭐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문제 가지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군사 작전을 통해서 결국 이제 베네수엘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는데요. 일단 이 같은 군사 작전에 있어서의 그 정당성 확보라는 것은 네. 물론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서 국내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그 미국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제법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이 자기중심적 결정 또 그에 따른 그 행동 군사적 작전까지 감행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한미 간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논의되고 있는 협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다른 문제보다도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비판의 소재로 끌고 와서 비판하는 거는 정말 자제돼야 될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민에 대한 비교 자체는. 모욕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꼭 이번 사태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하면서 베네수엘라 뭐 돈 퍼주기 초고율 인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나경원 의원 또 그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베네수엘라 한국 생활 어떻게 단순 비교하겠습니까? 이걸 정치적 소재로 쓰지 말고 이게 어쨌든 미국이 전례 없이 한 주권 국가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 와서 지금 법정에 세운 문제는 뭐 미국은 그 명분을 달고 있지만 국제 질서나 국제 외교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뭐 여야 진영의 문제 관계없이 이 상황을 잘 대응해야 될 문제는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요. 온 정부가 뭐 첫 입장 발표에서 그렇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고 뭐 한미 관계가 이걸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간 이 마두로 문제는 딴 나라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뭐 이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말해요. 근데 베네수엘라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점은 굉장히 많죠. 단지 이제 지금 미국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인식 차이가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명단 유출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직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으셨던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5시에 뵙죠. 고맙습니다.